네, 그럼요. 제가 공단에서 밤샘 작업하던 가락이 있어 자신 있습니다. 제발 채용만 해주세요. 그 말을 뱉는 순간 목구멍이 턱 막히더군요. 9월동 예술회관역 근처의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이력서를 훑어보는 점장은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무표정한 표정의 사내였습니다. 상무님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밤새 물건 채우고 바닥 닦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말이 귀를 때릴 때 저는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급 9,860원. 평생을 최 상무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던 제가 어쩌다 그 자릿수에 돈의 목을 매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그날 점심이었습니다. 9월동 예술회관 근처에 장어구이로 소문난 집이 하나 있어요. 남동공단 시절 제 밑에서 부장, 과장 소리 듣던 후배 셋이 퇴직 1주년 모임을 하자더군요. 오랜만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나갔습니다. 번쩍거리는 제네시스 G80을 끌고 식당 앞에 내려서 제일 비싼 특장으로 주문했죠. 술 기운이 오르자 가장 아끼던 후배 녀석이 툭 던졌습니다. 상무님, 9월동 아파트 요즘 시세 좀 떨어졌다면서요? 5억도 간당간당하다던데. 한이 연금 200 받아서 그런 차 유지비는 나옵니까? 오늘 술값은 저희가 n분의 1로 낼게요. 상무님은 그냥 계세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끝이 화끈거렸습니다.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는데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에 카드를 내밀며 소리쳤죠.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쏜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 32만 7천원. 계산할 때 카드 긁는 소리가 제 노후를 갉아먹는 소리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32만원이 우리 부부의 일주일 생활비라는 걸 저는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을 나와 제네시스 운전대를 잡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에어컨도 못 켜고 창문을 열고 달리는데 인천대공원 앞을 지날 때 결국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편의점에 야간 알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제네시스를 타는 제가 왜 남몰래 편의점 알바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을까요? 연금 200만원이 왜 제 삶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을까요? 1년 전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공장 정문을 나서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 처절한 1년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지독한 절삭유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쇠 깎는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가득한 그곳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동차 기어박스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저는 33년을 버텼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상무이사 자리에 오르기까지 청춘과 건강을 그 공장 바닥에 다 쏟아부었죠. 은퇴하던 날 후배들이 마련해준 조촐한 이임식에서 저는 당당했습니다. 상무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푹 쉬세요. 꽃다발과 감사패를 들고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묘한 해방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날 제 퇴직금 계좌에 찍힌 숫자는 정확히 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부어온 국민연금도 매달 140만원씩 나오기로 확정된 상태였고, 아내 미진 씨의 연금과 나중에 받을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부부 합산 월 200만원은 거뜬했습니다. 인천에서 집 한 채 있고 현금 2억에 매달 200만원이면 왕족이지. 그때 제 머릿속 계산기는 장밋빛 미래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천 가자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딜러가 추천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G80 앞에 섰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정도 채통이면 이 정도는 파셔야죠. 상태 아주 좋습니다. 4,500만원을 단시불로 긁었습니다. 그때 아내 미진씨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수입도 없는데 좀 과한 거 아니야?
아반떼나 소나타도 좋은데? 손가락에 힘을 주고 제 팔뚝을 쥔 그 손. 저는 그 손을 가볍게 떼어내며 웃었습니다. 미진 씨, 나 최영민이야. 남동공단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은퇴했다고 바로 경차 타면 사람들이 나 망한 줄 알아. 걱정 마, 내 계산 다 서 있으니까. 아내의 손을 떼어낸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그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네시스 가죽 시트에 앉아 새 차 냄새를 맡으니 다시 상무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은퇴한 공장 선배가 술자리에서 했던 충고가 스쳐 지나갔지만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형민아, 현금 흐름 우습게 보지 마라. 뭉칫돈은 금방 녹아 없어져. 에이, 형님은 관리를 못하셔서 그런 거고. 난 상무 출신인데 다르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네시스를 뽑고 나니 취등록세에 보험료까지 합쳐 거의 5,500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현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은퇴한 60대에겐 목숨줄과 같은 돈이었죠. 그래도 매달 연금 200만 원 나오니까 이 현금은 비상금으로 꼭 쥐고 있자. 아내와 그렇게 약속하고 9월동 아파트에서 평온한 은퇴 생활을 시작한 지 딱 석 달째 되던 일요일이었습니다. 송도에서 분가에 사는 아들놈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 한우 세트를 들고 며느리랑 손주까지 데리고 나타났을 때 사실 저는 반가움보다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남동공단 짬밥이 어디 안 가는지 녀석의 굽실거리는 허리 각도만 봐도 알겠더군요. 아, 오늘 내 통장이 털리겠구나.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과일을 깎아 내왔을 때 아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송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나왔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당장 1억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거 못 구하면 저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억 5천. 제 통장에 남은 돈이 1억 6천인데 녀석은 제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사과를 깎던 아내의 칼이 멈추더군요.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손주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염치 없지만 할아버지 좋아하는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요즘 송도 전세 사기도 많아서 차라리 이번에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내 미진 씨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수입도 없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해줘? 당신 노후 자금인데?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애들 앞에서 면박을 줘? 내가 상무인데 내 자식 전세금 하나 못 해줄까봐? 결국 저는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 문 열자마자 보내주마. 그러니까 그만 울고 과일이나 먹어. 부족한 돈을 맞추기 위해 30년 부어온 최신 보험에서 약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들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을 쏴준 겁니다. 이체를 마친 순간 스마트폰 뱅킹 화면에 찍힌 잔액 14,200원. 그 숫자를 보는데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지더군요. 평생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1초 만에 공중분해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돈을 받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자위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들놈이 효도로 갚겠지. 내 자식인데 어디 가겠어. 그게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착각이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제 어깨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고 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 번은 송도 아파트 이사는 잘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받더군요. 아버님, 저희 요즘 맞벌이 시작해서 너무 바빠요.
나중에 정리되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치 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통장은 바닥이지만 매달 25일이면 국민연금 140만 원이 들어오고 아내 연금 30만 원에 나중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되니까. 인천에서 둘이 입에 풀칠은 하겠지. 그런데 그 평화는 우편함에 꽂힌 노란색 봉투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봉투를 뜯어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2만 7천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은퇴해서 연금만 받는 사람한테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고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송도 아파트를 사면서 제 퇴직금을 가져갔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재산가로 분류된 겁니다. 나라는 제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줘서 빈털털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사는 9월동 5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체면 살리겠다고 뽑은 제 고급 승용차만 돈줄로 본 겁니다. 집이 있으니 점수가 올라가고 3500cc 대형차를 타니 또 점수가 올라가더군요. 숨만 쉬어도 매달 연금의 4분의 1이 보험료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부지사로 달려갔습니다. 고지서를 내밀며 항의했죠. 보세요. 나 이제 은퇴해서 소득이 연금밖에 없어요. 차도 중고로 산 거고 집도 하나뿐인데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는 게 정상입니까? 직원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현재 보유하신 주택 공시지가와 차량 배기량이 기준을 초과하셨어요. 연금 소득도 일정 금액 이상이라 합산된 금액입니다. 법이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마지막 보루는 기초연금이었습니다. 65세가 넘었으니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30여만 원을 받으면 건보료를 메울 수 있을 거라 계산했거든요. 며칠 뒤 남동구청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부적합. 5억짜리 아파트와 제네시스와 국민연금을 합산하니 제가 우리나라 노인 중 상위 30%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상위 30%? 통장에 만 원도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 사는 것도 망설이는 제가 부자라니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42만 원,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제네시스 유지비와 보험료 30만 원,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까지 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돈은 7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원꼴로 둘이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경조사도 챙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5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집이 여러분의 입에 밥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그래도 70만 원이면 어떻게든 살겠지 하셨나요? 안타깝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현금이 없다는 공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더군요. 돈이 부족한 것도 고통이지만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다음 달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나올 거고 공과금은 오를 거라는 계산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바닥을 보이고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올 기미가 없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고기 좀 먹을까? 당신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고기는 무슨 고기야? 지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대충 된장찌개나 끓여 먹어. 아내의 풀 죽은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제 입에선 날카로운 말만 나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할수록 목소리는 더 커지더군요. 결국 우리 부부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어둠 속의 쇼핑이었습니다. 일부러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구월동에서 조금 떨어진 홈플러스 간석점. 왜 가까운 마트를 놔두고 굳이 그 먼 곳까지 가느냐고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구월동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남동공단 시절 지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상무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습니다. 밤 9시에 홈플러스 신선식품 코너에는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 그 노란색 30% 할인 딱지가 붙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들 말입니다. 아내 미진 씨는 한때 백화점 VIP 소리 듣던 사람인데 이제는 노란 스티커가 붙은 고기팩 하나를 집어들기 위해 젊은 주부들과 어깨 싸움을 합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일했는데 내 마누라를 저 스티커 하나에 목매게 만드나 싶어서요. 한 번은 아내가 50% 할인 딱지가 붙은 고등어 2마리를 집어들고는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여보, 이거 봐요. 오늘 횡재했네. 비닐팩을 들어 올리는 아내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핸드크림 테스터를 바르며 어느 게 좋을까 고르던 그 고운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손등이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겨울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보일러를 아끼느라 패딩을 껴입고 살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노란 스티커 고등어를 기뻐하며 들어 올리는 아내의 얼굴. 왜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던지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 주차장에 세워둔 제네시스 G80이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성공한 노년의 차인데 트렁크에 실린 건 마감 세일에서 건진 반값 채소와 할인 고등어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네시스가 제 숨통을 조이는 쇠사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끊어낼 용기가 제겐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아내가 처음 차를 팔자고 말한 건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이 차 그냥 팔면 안 될까? 기름값도 무섭고 보험료도 장난 아니잖아.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차까지 없으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최 상무가 아반떼 끌고 다니는 꼴 보고 싶어? 사람 무시당하는 건 한순간이야. 아내는 더 이상 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쇠덩어리가 매달 30만 원씩 제 연금을 빨아먹고 있다는 걸요.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려놓는 주범이 바로 그 3500cc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핸들을 잡으면 아직 상무인 것 같았습니다. 가죽 시트에 몸을 묻으면 남동공단에서 부하 직원 300명을 호령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착각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말에 고향 친구가 회 한점 하자며 전화를 해도 5만 원이 없어서 피하게 되고 인천대공원에 산책을 가고 싶어도 주차비 1,000원이 무서워 거실 소파에만 앉아 있게 되더군요. 관리비를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놓은 탓에 한겨울에도 집 안에서 패딩을 입고 지냈습니다. 여보, 나 무릎이 너무 시려요. 조금만 온도 올리면 안 될까? 아내가 담요를 둘러쓰고 파르르 떨며 물었지만 저는 차마 보일러 스위치에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건강보험료 내고 남은 푼돈뿐이었거든요. 조금만 참아. 금방 봄 오잖아. 양말 하나 더 신어. 투덜거리며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 겨울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을 가려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평소 좋지 않던 무릎 연골이 완전히 한계를 넘긴 겁니다. 급하게 제네시스 뒷좌석에 아내를 태우고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달렸지만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합니다. 양쪽 다 수술하셔야 해요. 그대로 두시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8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800만 원.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돈일지 모르지만 전 재산을 아들에게 밀어넣고 내일 관리비를 걱정하는 저에게는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벽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다.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번에 가져간 돈 중에 1,000만 원만 먼저 보내줄 수 있겠니? 수 초간의 정적. 그리고 아들의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효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죽을 맛이에요. 송도 아파트 대출이자가 2배로 올라서 원리금만 한 달에 300만 원 나가요. 아버지는 연금 200이나 받으시는데 그 돈은 다 어디 쓰시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 돈은 다 어디 쓰시고 전세금 해준다고 내 퇴직금 1억 5천을 통째로 가져간 놈이 할 소리입니까? 하지만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봤자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한숨뿐이었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네시스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무너진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를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 가좌동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핸들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남동공단 상무 최영민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화려했던 시절을 증명하는 유일한 징표. 사장님, 차는 아주 깨끗한데 요즘 대형 세단 매물이 너무 많아서요. 4,200만 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7,500만 원 넘게 들인 차가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났습니다. 피눈물이 났지만 당장 아내 수술비가 급했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를 넘기고 지하철 예술회관역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 차는 다시 사면 되지. 일단 미진이부터 살리고 보자. 수술비를 결제하고 밀렸던 보험료와 관리비도 정리하니 3천만 원 정도가 남더군요. 아내는 수술이 잘 끝나 회복 중이었고 저는 모처럼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보다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채권 가압류 통지서. 보낸 곳은 이름도 생소한 대부업체였습니다. 내가 빚을 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손을 벌벌 떨며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놈이 전세금을 마련할 때 제 퇴직금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들 손에 이끌려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해줬던 서류들.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인이 사실은 아들이 송도에서 시작했다는 사업체의 연대보증 서류였던 겁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절차상 필요한 형식적인 사인이에요. 아들놈은 그렇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믿었고 서류 한 장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도장을 찍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첫 번째 도장을 찍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1억 5천을 보내줬을 때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나왔고 집이 있었고 차가 있었습니다. 한 번 괜찮았으니 또 괜찮을 거라고.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이미 반년 전부터 망해가고 있었고 제 아파트가 그 빚의 담보로 묶여 있었습니다. 채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억 2천만 원. 9월동 아파트 거실 TV와 냉장고에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수술 자국도 안 아문 아내가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더군요. 평생 남동공단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으로 산 우리 집인데 그 빨간 딱지들이 마치 제 심장에 박힌 대모처럼 보였습니다. 가압류 통지서를 품에 넣고 송도로 향했습니다. 인천대교를 넘어 송도국제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반짝이는 건물들이 제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퇴직금 1억 5천과 제 집을 담보로 한 3억의 빚이 저 풍경 어딘가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니 지하철 손잡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아파트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언제부턴가 비밀번호를 바꿨더군요. 문이 열리고 저를 보는 아들놈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또 왜 왔나 싶은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거실에 앉자마자 가압류 통지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아들놈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기더군요. 그 옆에서 과일을 내오던 며느리가 접시를 탁자에 놓으며 차갑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거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어요. 근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아버님은 연금도 나오시고 집도 있으시니까 저희보다는 사정이 나으신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나으신 게 아니라니? 당장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상무 시절에 너희 어떻게 키웠는데?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서 해줬으면 최소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말해줬어야지. 아들놈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쏘아 보더군요. 아버님, 그 돈 저희가 그냥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민준이 물려주실 유산 미리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 돼야 아버님도 나중에 편하시죠. 지금 저희 대출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저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며느리 뒤로 숨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삶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미리 받아낼 유산에 불과했다는 사실. 나간다. 내가 잘못 왔다. 도망치듯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남동공단에서 큰 소리 치던 최상무는 어디 가고 자식에게 구걸하다 거절당한 늙은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친정 언니네 좀 가 있을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압류 딱지 붙이러 온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남편은 종일 어디로 뛰어다니는지 빈 집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 아내. 그 공포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제 분노에 눈이 멀어서. 저처럼 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댓글로 저도요라고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TV에 붙은 빨간 딱지가 어둠 속에서도 보이더군요.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아내의 슬리퍼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포기하더라도 내 인생 마지막 남은 조각이라도 지켜야겠다고.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건 이제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지방법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때 법인 자문 변호사들과 골프를 치며 대접받던 제가 이제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 들고 개인 파산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선생님, 아드님 연대 보증 빚이 3억 2천입니다. 아파트 가액 5억에서 선순위 빼면 청산 가치가 높아서 개인 회생도 쉽지 않습니다. 5억짜리 집을 담보로 800만 원도 못 빌리고 개인 회생도 안 되는 상황. 법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곧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드님이 갚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앞 식당에서 6,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을 시켜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국물이 다 식을 때까지 숟가락 한 번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매 딱지가 붙은 지 2달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9월동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4억 6천만 원에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3억 2천을 갚고 할부 잔금이랑 밀린 비용에 약관 대출까지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딱 8천만 원이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8천만 원짜리 전세금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웃들 볼 면목이 없어서 새벽 5시에 사다리차를 불렀습니다. 9월동 그 넓은 거실을 뒤로 하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동구 만수동의 오래된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죠. 50평대 아파트에서 쓰던 가구들은 이 좁은 방에 들어가지도 않더군요. 상무 시절 샀던 이탈리아 소파는 골목에 버려졌고 아끼던 장식장도 중고업체에 몇만 원에 넘겼습니다. 이사 짐을 풀고 나서야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진 씨, 우리 이제 만수동이야. 집은 작지만 빚은 없어.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아내가 말하더군요. 알았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텅 빈 방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진 천장이 묘하게 편안해 보이더군요. 빨간 딱지가 없는 천장. 대부업체 전화가 안 울리는 오후. 이상하게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올까봐, 대부업체 놈들이 들이닥칠까봐 떨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은 끝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먹고 살 현금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과 아내 연금 30만 원, 합산 170만 원. 제네시스가 없으니 건강보험료도 떨어졌고 관리비도 줄었지만 아내의 재활 치료비와 약값을 대기에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장 구두를 버리고 시장에서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예술회관역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새벽 3시 삼각김밥을 진열대에 채우다 뒤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쑥 들어가고 머리는 허옇게 센 노인이 편의점 조끼를 입고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쓴웃음이 번지더군요. 아,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새벽 거울 앞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뼈를 깎는 후회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가장 먼저 저지른 실수는 은퇴하자마자 제네시스를 산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한 가지 생각이 4,500만 원을 쇠덩어리에 처박게 만들었고 그 차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고 기초연금은 깎였습니다. 딜러십에서 아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을 때 그때 그 손을 뿌리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편의점 바닥을 닦으면서야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품격은 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가 만들어주는 거라는 걸요. 두 번째 실수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밀어넣은 겁니다. 자식 전세금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자식이 효도하지만 다 주는 순간 자식은 여러분을 짐으로 여깁니다. 송도 아파트에서 며느리가 유산 미리 준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던 그 순간 저는 아버지에서 유통기한 지난 현금 인출기로 격화된 겁니다. 차라리 자식에게 욕을 먹으십시오. 욕 먹는 건 한때지만 돈 없이 무시당하는 건 죽을 때까지입니다. 세 번째, 가장 뼈아픈 실수. 서류 한 장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자식이 간절하게 부탁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형식적인 사인이에요. 그 웃음 뒤에 3억 2천만 원짜리 함정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상무까지 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 한 장의 콤마까지 따지던 사람이 자식 앞에서는 백지수표를 건넨 겁니다. 첫 번째 도장을 찍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이중압락의 함정입니다. 한 번 괜찮았다고 다음에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사정해도 서류는 반드시 읽으십시오. 부모 자식 사이에 서류를 따지는 게 매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퇴 후 1년은 남은 30년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자존심 세우고 자식 퍼주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가 만수동 빌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을 열고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좁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오더니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골목 건너편 세탁소에 형광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더군요. 좁은 식탁 위에 5,000원짜리 칼국수 2그릇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앞에서 아내가 말하더군요. 형민 씨,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된 거야. 저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만수동 빌라 좁은 부엌에서 칼국수 김을 사이에 두고 두 늙은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내가 식탁 너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딜러십에서 떼어냈던 바로 그 손을, 거칠어진 손등, 붉게 부은 손가락 마디, 홈플러스에서 할인 고등어를 집어들던 바로 그 손을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5억짜리 아파트와 제네시스와 30년의 자존심이었지만 지금 이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이 1년 동안 배운 전부입니다. 편의점 알바가 끝난 새벽 만수동 빌라로 돌아오면 아내가 깨어 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따뜻한 게 하나 놓여 있죠. 어떤 날은 라면이고 어떤 날은 누룽지입니다.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입니다.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습니다. 9월동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갈 때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깨면 통장 잔고가 걱정돼서 뒤척입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창 밖으로 여명이 밝아올 때 저는 가끔 거울 속에 저에게 묻습니다. 최상무,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답은 예입니다. 시급 9,860원짜리 알바를 하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쫓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하나하나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